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사흘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열차도 함께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방송에선 여권의 갈등 및 수습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1월 24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여전히 춥습니다. 서울 지금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지금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도고요. 춘천이 영하 16도, 포항은 영하 9도로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5도 이상 더 낮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는 한파 경보가 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며칠째 추운 날은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꺼내시는데요. 제가 정말 귀찮은 걸 진짜 싫어하는데 내복 입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저만의 추위를 나는 비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낮이 되면은 조금은 좀 덜 추워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하 4도,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좀 올라가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무더기로 결항되고 있다고요? 네, 이 호남과 제주 일대에서 지금 눈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는 눈 때문에 항공편이 잇따라 좀 결항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등 모두 346편이 결항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재개 여부는 계속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 지역에서 이동을 하실 때 현재 상황을 좀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시고 나서셔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큰 불이 난 현장을 좀 긴급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은 건데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갈등 속에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좀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 깊숙이 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좀 툭 치면서 친근감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함께 서울로 좀 복귀를 했는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 위원장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서울에 갈 사람들은 자리가 좀 많으니까 같이 타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한 위원장이 이에 응해서 두 사람이 이 같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함께 서울로 복귀를 한 겁니다. 네.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 두 사람이 얘기 나눴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 나눴는지 확인됐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이 좀 함께 열차를 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서울역에 기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과 함께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좀 짧게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자신이 국민과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존중과 신뢰 변함없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갈등이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두 사람이 함께 만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단 좀 큰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는 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 일정이 함께 정해진 건 대통령실 측이 당 정이 각각 좀 현장을 방문하는 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좀 시간을 조정을 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일단 좀 금방 좀 정리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뭐 급한 불을 껐을 뿐이다. 뭐 특히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견해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한동훈 회동을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습니까? 네, 이 민주당이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만난 건 화재 현장을 이용한 거다. 뭐 정치 화해쇼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 상임위 긴급 현안 질의를 잇따라 열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관해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를 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여야는 80일도 남지 않은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략공천 기준을 발표했죠? 네, 이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 의원이 공천 배제된 지역과 또 총선에서 3차례 연속 패배한 약세 지역은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원칙을 좀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후보자 간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을 하면 단호하고 또 엄격히 조처할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충남 서천시장에선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이렇게 커진 이유 밝혀졌습니까? 네, 이 불이 그젯밤에 좀 시작이 돼서 어제 새벽에 겨우 9시간 만에 좀 겨우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재 수사 중인데 이 CCTV 화면을 좀 먼저 보면 불이 시장 1층 점포에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1층 점포에서 불꽃이 시작이 되면서 불과 15분 만에 주변 점포로 불이 붙어서 삽시간에 불이 좀 커졌는데요. 약 290개 점포 중에서 약 230개가 완전히 좀 타버렸습니다. 당시 너무 좀 악조건이었던 게 불이 났을 당시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또 게다가 이 불이 번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작은 점포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길이 좀 거세게 번졌습니다. 불이 어디서 왜 시작이 됐는지 지금 당국이 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계획이 잇따라 나왔죠?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 상인들을 위로를 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는 등의 이 전폭적인 복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을 만나서도 장비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역시 피해 상인들을 좀 위로하면서 설 대목을 앞둔 생계 대책 마련을 약속을 했습니다. 모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국제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기가 3월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이 북한이 이 방북을 공식화하고 난 뒤에 이 푸틴 대통령이 언제 방북을 하는 것이냐, 뭐 대선 전 3월에 이 방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크렘린궁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선 전에는 물론 3월 중에는 방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북 시기는 3월 이후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답방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했던 만큼 이 효과가 큰 적절한 시기를 좀 저울질하면서 시기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러시아와의 밀착을 포함해서 최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이 미국이 매우 긴밀하게 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존 커비 미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러 밀착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혜택을 보는데 이게 과연 이 평화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러 간의 이 무기 거래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월 6만 원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가 판매 첫날부터 일찌감치 매진됐다고요? 네, 어제 저도 이 줄을 봤는데요. 이 기후 동행 카드 사려고 이 줄을 좀 길게 선 모습을 저도 좀 봤었습니다. 일부 역에서는 이 금방 좀 매진이 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성비가 좀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만 탈 거면 월 6만 2천 원, 자전거, 따릉이까지 좀 포함을 하면 6만 5천 원을 충전을 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무한대로 이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계산을 해보면 서울 대중교통을 한 달에 40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서울 직장인이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에 2번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라고 치면 직장인이 이 카드를 사도 좀 충분히 이득이라는 거죠. 어제 오전에만 6만 장 넘게 좀 금세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카드는 서울시 대중교통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 서울 안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X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교통카드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좀 저도 헛갈릴 정도인데요. 수도권에서만 4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혜택도 좀 제각각이니까 이걸 좀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사실 좀 나오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지금 관할이 다 다른 이 교통 시스템을 하나로 좀 다 연결을 해야 하니까 이게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문제여서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카드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하나만 좀 딱 골라가지고 쓰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출생 대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자는 등의 파격적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우선 서울시의회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이 서울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 꼴찌의 이 출산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좀 나선 건데요. 서울시의회는 현재 상황이 재앙과도 같다면서 그동안의 대책과는 다른 좀 파격적인 대책을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의회는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서 제한 없이 누구나 좀 지원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연간 무주택 신혼부부 4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하고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좀 지원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을 좀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성사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고요? 네, 일단 우선은 이게 서울시와 협의된 부분이 아니고 또 이걸 하려면 법률 개정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지 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다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합의 없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다면서 유감을 표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소득 기준도 없애고 또 금액도 1억 원까지 제시를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긴 했는데 사실 저도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저도 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모들이 충분히 좀 좋아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대안이 나왔다. 좀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1도, 부산 영하 6.8도 등을 보이고 있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5도 정도 더 낮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른 곳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춥고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지금 충남과 전라도
전라도 서부, 제주도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 산지에 최고 20cm, 전라도 서부와 제주도에는 3에서 10cm, 충청도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호남고속도로 정읍 부근 모습인데요.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질 못하니까요. 눈이 많이 예고된 지역에서는 이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 상황 볼게요. 출근 정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지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사고 구간 있는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송내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2, 3차로가 막혀 있고요. 시흥 부근부터 6km 구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봉 지하차도를 나와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지하차도 중간 지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월릉교 부근에서 성수 분기점까지는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이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와 함께 제3지대 움직임과 당면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공수처 문제는 단순히 공수처라는 제도가 옳은가 틀린가를 넘어서 책임 정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3년 지났는데요.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나 혹은 검찰개혁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바로잡아야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주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공수처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년이 지나고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끝났는데 아무 평가가 없습니다. 지금 뭐 검수완박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개혁에 대해서 공감도 얻을 수가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수처 폐지를 1호로 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0명이 판사고 2,200명이 검사입니다. 그 대부분이 판검사인데요.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부패 문제, 또 직권남용 문제를 수사하려면 정말로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의 수사 인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검찰 출신 인사들로 또 공수처를 만들면은 검찰의 힘이 오히려 세지는 거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이 판사 출신 공수처장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온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만들어졌는데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너무 지원을 안 해서 성과를 못 낸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법에서 정한 공수처의 정원을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게 역할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기관을 가지고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기도 어렵고 검찰 개혁도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오질 않았군요. 예,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판검사들을 주된 수사기관, 수사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실적을 낼 정도로 몇 명 구속하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고 했으면 사실은 또 사법부의 독립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법부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예, 되는 거라서 법원에서도 대단히 반대했고 이거는 잘못된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제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거는 정말 부작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토론을 하자. 근데 결국은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켰고 제가 그때 기권했다고 징계도 받았죠. 그렇군요. 예. 검찰개혁 일환으로 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여야를 공히 비판한 취지에서 조국 한동훈 방지법이라는 이름도 이제 붙였어요. 예. 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눠지지 않고 한 사람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임명을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공화당 인사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 민주당 인사가 되지만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도 거의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장 정치적인 인물들이 지금 연달아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 법무부 장관을 발판으로 해서 정치권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나 아는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그 당시에 자기 후계자로 생각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개혁이라는 성과를 내게 만들어서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같은 무리한 제도를 추진하고 또 수사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바로 비대위원장을 갔는데 사실은 어느 당에서 누구 대권 주자가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또 검찰의 중립성 이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제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된 걸로 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좀 계획이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쯤에 거기 굉장히 가까우신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1등 공신이 한동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바로 초대 조각을 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시고 그래서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다음번 대권 주자는 한동훈 장관이 아닌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된 거니까 그렇게들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추측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연결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어서 여러 가지 뭐 개혁 조치도 하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다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복구하고 네. 특수부 즉 반부패 수사부의 인원과 직무 범위는 통제하는 구상을 내놓으셨어요. 네. 취지가 뭡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같은 기관은 전 세계 선진국에 잘 없습니다. 유일하게 비슷한 기관이 있는 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인구가 2.5배지만 일본 검찰의 특수부는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거의 그 주요국의 검찰을 다 방문해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10개 이상의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개혁을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다 대고도 다른 무엇보다도 검찰 특수부를 줄여야 된다. 이러면 검사들이 이 힘이 줄어드니까 영향력도 줄어들고 그럼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욕구가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개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역사상 가장 커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의 주요 요직을 기획부서 뭐 공안부서까지 다 차지했죠. 이것이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검찰공화국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자체를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거기 검사들도 우리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조직은 경찰처럼
비대하지 않고 아주 소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특수부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공수처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특수부를 굉장히 늘렸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성찰이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고쳐져야죠. 그러니까 특수부를 줄이면 그 인원을 어디 딴 데로 돌립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이즈도 줄어듭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도 줄여야 되는데 네. 공무원 숫자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특수부를 줄여서 그거를 형사부로 다 보내고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검찰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점점점 숫자가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할 일이 줄어들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특수부가 나가서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게 되면 이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 한번 짚어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였고 윤 대통령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어깨를 툭 치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보이면서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뭐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 컷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 저도 정확한 속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용산 쪽에 계신 분들이나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여쭤봤는데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약속대로는 아니다. 갈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이제 봉합이 되니까 다들 좋아하시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수도 있다.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물론 김건희 여사 사과하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냈는데 뒤통수 맞았다.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의 대표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안 따른다고 이제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반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쨌든 당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그만두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정당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지나면 아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수도 있고 유감 표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여당에서는 이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할지 모르지만 권투로 치면은 바디블로우를 많이 맞은 게 아닌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를 보여주면서 저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봉합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따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네. 대통령실이 일정을 조정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고 해요. 실제로 네. 뭐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만나게 됐을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 껄끄러운 시기에 한 위원장 보기로 했던 걸까요? 왜? 글쎄요, 뭐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취임하면서 했던 말, 나는 궁중정치를 안 하겠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궁중정치가 아닌가. 지금 저희가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한동훈 장관은 무슨 생각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궁중정치죠.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전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봉합이라는 말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제 꿰매놓거나 붙여놓거나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씨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예. 앞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여권 일단 입장에서? 가까이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냐 마냐의 문제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힘과 영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과연 해소가 될 것이냐. 여당이 때로 대통령도 잘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 권력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 여권 관계자나 보수층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능력도 있고 기대를 많이 받은 분이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정치적인 성취는 법무부 장관이 된 거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된 건데 이게 다 윤 대통령이 시켜준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만나니까 이건 화해 쇼다 이렇게 애써 평가절하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또 그 공식을 계속 유지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일정 부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떠세요? 예, 뭐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나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이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에서 벌어지는 그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정들을 보면 정말로 친명은 다 살아나고 비명은 비슷한 도저히 같은 기준이라고 볼 수 없게 다 떨어지니까 공관위나 뭐 이런 분들이 이재명 아바타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비판을 하니까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도. 지금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영입에 나섰다고 하는데 본래 이제 삼지대 가지 않을까 이제 관측이 많았었는데 왜 민주당이 이현주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그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국힘 비대위에 가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도 활동도 많이 했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거기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분이고 많이 기대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비판했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능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양당에 가서는 뜻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국힘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독선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다가 민주당에서 오라 그러니까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바라는 거는 이현주 전 의원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비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 뿐 그다음에 또 이 전 의원의 무슨 의견을 듣거나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소신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한국의희망 등 현재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이제 정당 가운데 새로운 선택과 총선 전 합당이나 실질적 후보 연대가 가능한 정치 파트너 어디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그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이낙연 대표가 하는 새로운 미래와 또 조홍천 의원 그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이 나오신 미래대연합이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라서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보수 정당에서 나온 분들과 이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같이 해야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같이 해야 진짜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해 야권은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이죠. 경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경호처가 당연히 지나친 면이 있고 사실은 저라면 제가 윤 대통령이라면 가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야당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강 의원님 하시는 것도 진짜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듯이 정말 운동권스러운 행태고 반성해야죠 거기도. 네. 총선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선택이 보여주실 어떤 혁신의 모습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존중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정책도 지금 이틀에 한 번 정도 정책 발표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치기 안 한다. 편가르기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 저희는 유권자들이 가장 목마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선택은 총선 공약으로 세대 간 분배 정의를 목표로 한 연금 개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확정급여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장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는 연금은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기여형으로 낸 만큼 가져가는 제도로 바꾸고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비교할 때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충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는 지금보다 30만 원씩 그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한테는 지급을 해주면서 네. 연금은 장기적으로 이것이 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확정 기여형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리필스테이션 알뱅상점에서 매니저이자 캠페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큰 쓰레기통에 남은 음료, 빨대, 컵홀더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재활용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다 보니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용기를 준비하고 직접 담고 무게를 재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되게 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용해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애초에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삶은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내가 생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계속 의식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에 텀블러와 손수건을 챙기고 비닐봉투를 거절하고 액체 제품을 고체 제품으로 바꿔보고 그래도 써야 하는 액체 제품은 이런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해보고 하나하나씩 쉬운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또 오전까지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영하 11.2도, 부산 영하 6.7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오른 곳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고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중부지방이 영하 17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13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 등에 머물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금요일 오후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전라도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도 서부와 제주도에 3에서 10cm, 그중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 충청도에도 1에서 5cm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아침까지 경기 남부 서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2도, 습도는 5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정치권에서 물러나 있던 여야 원로 정치인들,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무너진 정치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연륜을 바탕으로 정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정치 쇄신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선 국회의원 출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 기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 부산입니다. 설마 이 추위에 출근길 인사하시다가 뭐 잠깐 전화하시는 건 아니죠? 예, 추위에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부산 중영도 출마 선언하셨는데 네. 지역 돌아다녀 보시니까 주민들 반가워합니까? 아,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많이 해묵은데 왜 또 나왔냐 이렇게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총선 출마 선언하시면서 왜 나왔냐 그러니까 후배들이 너무 못해서 나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정치권은 늘 욕을 먹어왔잖아요. 근데 요즘 후배 정치인들이 옛날 정치인보다 정말 그렇게 못합니까? 좌우 여야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가지고 그 속에 갇힌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양극단 세력이 국회에서 마치 패싸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를 도배질하듯 붙인 현수막에 서로 상대를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또 제일 또 보기 싫은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등 국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런 예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패싸움 같다, 저주스러운 표현,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심지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당장은 이제 당내 경선 이제 거쳐야 할 겁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까 중진 감점에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요. 궁극적으로 대표님 본인의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몇 %입니까? 저는 당선 가능성보다 우리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해야만 선거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 환경을 하러 나왔고 저는 과거 당 대표할 때에 우리 지역에 저에게 도전해라 해가지고 신인들 3명하고 같이 경선을 해서 제가 공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 네, 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선 올드보이들의 귀한 출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 신인을 뒤에서 밀어주지 않고 직접 나서는 건 구태 정치가 재현될 것이다. 또 심지어는 일종의 노역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올드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서 지혜가 높은 골든보이로 불러주시기 바라고. 골든보이요? 예. 초선이 50%가 넘는 국회가 정치가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지요. 그런데 너무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이나 선수로 구태 정치를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굵직굵직한 분들이 이제 여권에서 김무성, 이인재, 야권에서 박지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 만난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이제 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네 분을 한꺼번에 모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뭐 혼자서 상상으로 한번 해보기는 했었는데요. 그게 뭐 예, 다들 지금 선거구에 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모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네네. 이번에 이제 가장 핫한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제가 이제 묘사를 해보면요. 한 위원장이 눈발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 도착했더니 한 위원장이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였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하고 약간의 스킨십이 있으면서 어깨를 툭 치고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뭐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한 컷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서로 간에 뭐 오해가 있는 것이 그런 장면으로 풀리는 것 같다고. 두 분 사이가 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은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곧 봉합이 되고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사진 같은 한 컷은 되게 뭐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따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대통령실이 일정을 조정했고 이게 뭐 같은 날 그런 화재 현장에 가는데 지금 이런 약간 미묘하고 민감한 시기인데 따로 가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조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갈등 봉합 효과가 좀 극대화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껄끄러운 상황에서 왜 한 위원장을 보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이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면은 서로 통화하고 대화하면 금방 풀릴 일인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해가 생기고 네.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하튼 이제 일단은 봉합입니다. 꿰매놓고 네. 붙여놓는다 이런 뜻인데 반면에 이제 다시 말해서 불씨가 남아있다는 건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 당에는 당헌 당규가 있는데 이 당헌 당규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뭐 잘하고 계시지만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다 할 필요가 없고 때론 침묵이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침묵이 좋은 대답이 될 수도 있다. 네. 제가 저 뒤에 만약에 그 한 위원장 멘토라면 뭐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근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사과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갈 길이 급하죠. 수도권 의원이나 그 출마자들 중도층 유권자 끌어오기 위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반면에 이제 친윤계 인사들은 핵심은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다. 김 여사는 정말 피해자다. 사과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공세를 펼쳐서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이것은 공방으로 갈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야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 나쁜 의도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게 국민 보시기에 안 좋았다면 뭐 제가 잘못했다 하고 말씀하는 게 빨리 끝내는 것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있고 윤 대통령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니까 일부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사과할 뜻도 있다는 이제 보도가 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여권에서 좀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뭐 김건희 여사가 억울한 면은 있지만 대통령이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더 뭐 적합하다 혹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적합하다고 보세요? 김 여사가 직접 나오실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문 자기의 마음을 실은 사과문 하나 내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갈등의 진원지중 하나를 할 수 있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서 86세대 청산 같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핵심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의 정청래 의원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비대위원은 어느 시점에서는 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위해서 사퇴입니까? 아니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사과를 분명히 했고, 예. 했고 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에 또 필요한 존재고 그 이미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난 뒤에는 출마를 위한 사퇴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울이 됐건 어디가 됐건 후보로서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예,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유가 뭐죠? 선거라는 것은 결국 국민적 관심을 어디서 많이 고조시키고 언론을 이렇게 많이 끌어당기느냐 하는 그게 큰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의원들이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원들을 표적으로 내가 저 의원을 잘못된 의원을 가서 잡아가지고 국회 품격을 높이겠다. 이러한 지금 소위 말하는 자기 공천이죠. 그래서 그러한 걸 하게 되면 국민의 관심이 불러일으키고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면 충돌은 기획 즉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만나니까 이건 화해 쇼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이제 지나면서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민주당 공식이 일정 부분 깨졌고 당정 수직 관계 시선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기들 할 일도 많을 텐데 남의당 그런 부분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들 위주로 발언을 갖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정치의 품격이 떨어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좀 삼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다니니까, 통을 잃고 다니니까 상당히 위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황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 당무 개입, 대통령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이나 이제 친윤계 에선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다가 약간의 오해로 벌어진 일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당이든지 그 1호 당원이 제일 중요한 당원이 당에 잘하라고 의견을 개진한 걸 가지고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종합해 보건대 정면 충돌에서 갈등 봉합까지 이제 과정을 이제 대표님도 보셨잖아요.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대화로 서로 합의하고 협상하는 게 정치의 기본인데 우리 당내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어떤 뭐 오해가 생기고 뭐 이견이 있으면은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풀릴 일을 제3자가 나서가지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자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기자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고 침묵도 어떨 땐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좀 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갈등을 봉합하긴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 앞에 김건희 여사 문제, 김경률 위원 문제, 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 이제 풀어나가야 할 민감한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표님이 한동훈 위원장 멘토라면 지금 어떤 조언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북한에서 볼 때에 뭐 기자들이 뭐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김경률 위원이 지나친 발언을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 앙도 안 했던 문제를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죠. 그럴 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과했다 하고 발언을 취소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걸 즉각 해결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에서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공교롭게 서울 마포을이라든지 인천 계양을 앞에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를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해 줬었고 이제 후자는 인천 계양을은 현재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던 그런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룰 어떻게 보세요? 253개 지역구 중에 절대 다수는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지만은 과거에도 3번 연속 낙선한 지역은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네. 컷오프 되는 거죠. 전략 공천하는 것보다 컷오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직 당의 위원장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김경률이나 원희룡 두 분이 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스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마포 지역은 3번 낙선했으니까 우선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선 공간에서 그런 원칙을 세우면 거기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인천 계양을은 윤영선이라는 당협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표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분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싸우는 건 상당히 상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로는 윤영석 당협위원장을 설득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원희룡 의원이 가가지고 경선해야죠. 경선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규정,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감점 규정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원래 있던 룰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공천하는 것은 선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공천하는 것이 공천인데 3번 연달아 떨어진 사람을 또 공천해가지고 그것은 뭐 물론 잘해가지고. 제 말은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이거 아까 좀 다른 얘기입니다. 3선 의원. 예, 감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신인들을 등장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한 분들에게 감점 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민주당 쪽으로 가보면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 출마 선언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불출마 선언한 지 하루 만의 일인데요. 출마의 변으로 이재명의 심장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자객 출마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들은 그래도 연구가 있는 데를 가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죠. 네. 그런데 서울에 뭐 서대문과 어디에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니 다시 또
뛰어넘어가지고 성남 분당에 가겠다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해서 야권이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경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 삼을 일이라고 보세요? 저는 경호처장이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호 의원이 지나치게 하고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전라북도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를 다 모여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 자리에 그렇게 큰 소리도 난장판을 치게 되면 그 뭐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호법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랐던 건데 그러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 정도 표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3지대 움직임 활발합니다. 만약 공천 받지 못할 경우에 제3지대 합류 가능성 있냐는 질문을 받고 대표님은 이준석 대표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근데 제3지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은 양 거대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3신당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당대표 출마했을 때는 제가 좀 도와줬는데 대표 되고 난 뒤 하는 운동을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같이 정치할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신당의 합류 가능성은 열려 있으세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 없으세요? 저희 당 내에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에 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라도 깨끗하게 선거를 갖다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무성 네,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지역의 한 공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기에 해고까지 됐습니까?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 가해자가 이 공사의 재무팀 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 추가 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더 상급자죠. 재무팀장하고 기획실장하고 갈등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견 차는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갈등을 겪는 와중에 이 가해자인 재무팀 차장이 다른 여성 신입 직원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재무팀 차장하고 그다음에 재무팀장 기획실장이 뜻이 안 맞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무팀 차장이 신입 직원한테 너는 저 사람들이 시키는 거 하지 마. 그러니까 기획실장하고 재무팀장의 지시를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기획실장하고 재무팀장이 시킨 거를 이 직원이 하게 되면은 너 나 무시하냐? 혹은 뭐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입 직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차장보다는 팀장이나 실장이 더 높은 직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 있었던 이런 꼴이 됐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가 됐는데 어느 정도 괴롭혔느냐 노동위가 조사를 했거든요. 이 가해자가 신입 직원을 회의하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내내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싸가지가 없다. 너는 몰랐는데 인간 이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쓰면서 계속 괴롭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업무를 상당 부분을 이 직원한테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이걸 시키면서 근무 시간 외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원래 너가 할 일을 하고 근무 시간 외에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신입 직원이 시간의 근무를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34시간 정도까지 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 의견을 담은 이메일을 신입 직원 명의로 각 팀한테 보내도록 했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곤란하니까 신입 직원한테 대신 시켜가지고 보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이제 우울 장애 진단을 받게 되고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병원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가해자가 순순히 물러나진 않았죠. 맞습니다. 내부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즉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는 이후에 전보 조치가 됐거든요. 부서가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가해자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뭐였냐면은 회사에 부패 행위가 있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거예요. 아까 그 예산 운영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한 거는 그 의미를 좀 따져보면은 일종의 공익신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바로 해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을 조사할 때까지는 신분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걸 노렸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가해자가 대응을 하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더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뭐 다른 직원 2명이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 회사의 임직원 246명이 해임해달라, 즉 피해자 편에 서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혐의들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결국 해고까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은 이제 해고로 끝이 났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있죠? 네. 지난주에 나왔던 판결인데 제가 이 판결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학교폭력 사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좀 놀랐는데 이때는 2022년 1월이었는데 이 직원 A씨 피해자입니다. 이 A씨의 생일을 아래 다른 직원 4명이 이 직원을 이 직장 내 실험실에 있었대요. 거기로 데려가가지고 의자에 앉힌 다음에 박스 테이프로 몸을 묶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망치랑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사실 생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뭐 속칭 생일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폭행을 한 거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던 게 이걸 주도한 게 이제 계장 김모 씨, 한 뭐 중간 관리자급 정도 되는 인물인데 이 김 씨가 앞서서 이미 이 피해자 A 씨한테 이 여기는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검사용 바늘이 있는데 이걸로 14번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그걸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과정에 또다시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같이 때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요. 결국엔 이렇게 때렸던 이 계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받았고요. 또 나머지 3명의 동료들은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박스 테이프 결박, 고무망치 타격, 설비검사용 바늘. 참 믿겨지기 어려운 일들이네요. 네, 학교에서 꼭 아주 막 그 왕따하면서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됐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16일에 2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원인이 뭔지는 명확치 않았는데 노조 쪽에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노동부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했던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숨진 20대 남성이 목숨을 끊은 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즉 그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노동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에 괴롭힘과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는데 다른 것들을 다 밝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했는데 일단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51명 중에 417명, 한 55.5% 정도 되거든요. 괴롭힘과 성희롱 을 직접 당했거나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회사가 적절하게 조치 안 했다라고 응답한 게 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부하 직원들이 이제 다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뭐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개 XX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자기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한다. 그러면 너네는 빡대가리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이런 표현들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성희롱 사례도 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 중간 관리자들이 여성 직원들의 어깨, 팔, 목, 허벅지 이런 데를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도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를 떠난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다른 걸 쓰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런 걸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사유로 적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해서 원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 사유 같은 걸로 쓰시게 되면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이제 정확한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만약에 향후에라도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에다가 정정을 하게 되면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이제 진술이나 CCTV 확보하셔야 되고, 특히 폭행이 있다라고 하면 경찰과 노동청에 동시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노동청에서 더 이제 강한 처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핫한 주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모습 아마 보셔서 제가 뭐 90도 인사한다거나 뭐 악수를 한다거나 어깨를 친다거나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상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것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봉합을 서둘러서 마무리를 했다. 그 측의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사실은 2인 삼각체제 같은 거죠. 발을 같이 묶고 같은 방향 같은 목표로 가는데 약간의 또 역할은 다릅니다. 집권 여당은 한쪽 발은 또 민심이라는 한쪽 발에다가 담궈놔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도 오른쪽 발 한쪽 발은 또 국정이라는 또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인 삼각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면 충돌이 양쪽 다 공멸이다. 또 총선 앞두고 굉장히 이건 서로에게 위기다라는 걸 다 공감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봉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소회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정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전해진 내용으로는 대통령께서도 그 주말 사이에 일요일 날 관저에서 참모들을 불러서 또 굉장히 또 섭섭했다는 이야기가 전원이 전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된 걸 보면 대통령께서도 이게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실려 있다는 것을 좀 체감하고 서둘러서 어깨를 두들러주고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그럼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하나 동의 못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정승이다. 이걸 동의를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으로 하면은 뭐 윈윈 게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건 루즈루즈 게임이었다. 둘 다 이제 이런 게 많은 게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당 그립감, 장악력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거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총 열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압박해서 날리려는 카드인데 의원들이 안 움직인 거잖아요. 물론 이거 자체가 한 대도 안 됐는데 지금 지도부가 7번째 뭐 권한대행까지 해가지고 7번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또 날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지만은 공천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옳지 않다라고 이제 의원들이 이제 판단했다라는 거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공격한 거는 김영선 오선 의원 그분밖에 없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한 거는. 그러니까 그립감이 약해졌다라는 거에 봤을 때 루즈 게임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판정승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예전에 2016년이 저는 데자부가 조금 살짝 보입니다. 이거를 봉합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 봉합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지금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공천 문제에 있어서 용산에서 나온 분들이 공천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앞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는 봉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잖아요.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지를 개인적으로 철회한다라고 했고, 어제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가 긴박하게 나고, 소위 말해서 한동훈 라인을 법무부와 검찰에서 속가내기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이제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판정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여론상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대통령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과거와 같은 이준석 파동 때나 아니면 그 김기현 대표나 나경원 둘러앉히기 같은 그런 식의 과거와 같은 압박적인 수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여론상의 흐름에서 봤다는 면이죠. 그걸 느꼈고 수용했기 때문에 서둘러 이틀 만에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는 모습을 연출한 것 자체가 여론의 흐름상으로는 대통령실이 일단 물러섰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앙금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 이것도 결국은 같이 해결의 방향을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이겨낼 수 있는 민주주의 대통령 제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그건 뭐 앞으로 향후의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신임한다고 해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물러나고 이렇게 했던 모습 속에서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더욱더 굳건하게 민심의 바다에서 발을 딛고 대통령과 조율하면서 2인 삼각체제로 총선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열차 타고 같이 상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올라온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했냐 했더니 민생 지원 얘기를 서로 길게 했다. 딱 요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옆에 참모들도 있는데, 그렇죠. 무슨 너 그때 왜 그랬니? 뭐 갈등 상황이 어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이게 맞는 얘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무슨 딱 밀실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현안들을 뭐 깊숙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 현장에서 사실 그 자세히 보셨으면은 뭐 아실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포이더 인사했잖아요. 네. 중앙일보는 제목을 포이더 인사라고 뽑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안 마주칩니다. 자세히 보면은 잠깐 눈 마주치는 거 빼놓고는 두 사람이 냉랭해요. 그러니까 감정의 앙금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20년 정도를 거의 같이 근무를 했고 굉장히 신뢰하는 부하 직원인데, 믿었던 부하 직원한테 배신당한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경로 오브 경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원으로 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그렇고 두 사람의 감정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저는 더 눈에 띄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서울에 내려가지고 두 가지 기자들 질문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 있었냐 그러니까 없었다. 그리고 김건희는요. 바빠서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잠재적으로 지금 해소가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봉합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봉합이 당연하고요. 그 기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기자들에게 한동훈 장관이 했던 멘트를 보면 입장이 바뀐 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죠. 김건희 여사 문제나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에서 입장이 바뀐 건 없다는 걸 시사한 것이고,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도 쟁점이 됐던 그 사안에 대해서 간격을 좁힐 만한 어떤 대화나 타협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서천 현장에서 화면으로 봤을 때 눈이 안 마주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그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쳐다보는데 대통령의 눈길이 좀 거기 안 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두 분 다 좀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도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 부하 검사, 후배 검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의 당정 관계 상대방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파트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인 3각으로서 민심을 수용하고 민심을 반영하고 민심을 건의하는 집권 여당의 수장이라는 것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형님 뭐 선배 검사 이렇게도 생각해서도 안 돼요. 호칭도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의 양쪽 파트너로서의 이 국정을 어떻게 협조하고 그다음에 정치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총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정말 수기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저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형님 동생 관계로 이 관계를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갈등이 이제 일단 봉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봉합이란 말 자체가 이제 뭐 꿰매놓다든지 뭐 이렇게 붙여놓고 덮어놓고 뭐 이런 다시 말해서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뭐 1번 불씨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건 것 같습니다. 뭐 사과를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은 잠복돼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히 이제 명품백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아예 올라와 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대통령실의 분위기와 일부 이제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이제 입장은 이게 몰카 공작 이기 때문에 비열한 공작의 희생양으로서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수도권 중심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함정에 빠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더 높은 단계의 해법 은 나중 문제로 치더라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어쨌든 설명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피해자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굉장히 뭐 김건희 여사가 막 안 좋은 인사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한 것처럼 프랑스의 왕비라고 거론되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게 이미지화하는 것도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피해를 당했던 몰카 공장의 희생양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 대처를 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건 아마 대체적인 전 민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저는 일정 정도 화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김건희 여사 논란은 이게 당사자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그 TV조선이 단독 보도라고 내놨는데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100번 1000번 사과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뭐 예. 그거를 왜 당에 맡깁니까? 본인 문제인데 왜 곤란하게 사람들 곤란하게 왜 내 밑으로 줄 서라 이렇게 하는 시그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하기 김건희 여사가 하기 힘들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신년 기자회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KBS랑 지금 뭐 단독으로 한 해 뭐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거기서 그러면은 진솔하게 본인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조사 받겠다라고까지 하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만으로도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불기소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여론의 문제인 거고 최소한 여기 프로세스까지는 가야죠. 이거를 괜히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계속 말 나오고 이게 무슨 뭐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이거 반납하면은 이거는 횡령이다. 이거 뭐 팩트 체크까지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주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건데 그 최재형 목사가 무슨 외국인은 맞아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말도 안 되는 지금 억지 주장을 하니까 더 이 스탠스가 꼬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분란만 일으키는 거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결자해지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철규 의원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몰카 공작이다, 정치 공작의 완전한 피해자다. 그리고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요거 플러스 사과를 하게 되면 분명히 민주당이 달려들어서 그다음 수순으로 들어갈 거죠.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웅 의원이 그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1980년대 초에 FBA 수사관이 아랍 부자를 가장해가지고 뇌물 미국 정치인들한테 뇌물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뇌물 받은 사람들 다 처벌받았어요. 그게 앱스캠 사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게 불법성이 있으면은 처벌을 받거나 이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미국에서 가장 뭐 우리가 뭐 가장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가장 바라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런 규범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왜 이걸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진솔한 해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처벌 문제는 좀 더 너무 나간 이야기고요. 아니 그걸 뭐 갖다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무슨 뇌물처럼 서로 간에 대가를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아까 김준일 에디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네 아니네 외국 정상이 준 진짜 외교적인 선물이냐 아니냐 따지고 들면 더 구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한 설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몰카 공작의 함정에 빠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피해자란 그 표현도 이철규 의원이 말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당했지만 피해자가 그 가해자한테 치였을 당시에 인도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약간 차도에 서 있었는지 그 신호는 어떻게 됐는지 이건 또 교통사고 조사계가 나와서 둘러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실 여부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과실이 몇 프로인지 아니면 과실이 전혀 없는 건지 교통사고 접수가 되면 바로 경찰에 나와서 접수해서 그 현장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솔한 설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뭐 처벌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고요. 근데 그 설명조차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사람들이 계속 의혹이 커지고 논란이 더 확산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제 김경률 위원장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김경률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에서 이제 86세대 청산 같은 핵심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이런 관측도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 뭐 정치는 알 수 없으니까 뭐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90도 폴더 인사야 원래 이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은 한동훈이 고개 숙이고 윤석열 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서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 이미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한 것까지는 내가 좀 과했다라고 하지만 어제 한겨레하고 전화 인터뷰로 하는데 역시 나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입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분수령이라고 본인들이 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 친윤 쪽에서는 김경률 정도는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로 이제 더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좋은 선택 한동훈 비대위원장 좋은 선택도 아니고 당을 위해서도 여기에서 만약에 사과나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김건희는 이제 성역이 되는 거 아무도 얘기 못하는 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요 관련해서 이제 저 관련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어제 이제 전략공천 룰이 나오면서 세 차례 연속 패배한 지역 하면서 전략공천 해당 지역 해당되는 지역에 마포를 하고 그 개항을이 들어갔어요. 네. 그게 좀 묘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에 이제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신청하고 또 경쟁력 같은 걸 따져보고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선을 붙일 수 있고 뭐 새롭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금방 말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의원들 일부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비대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건 누가 봐도 비대위원의 자격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렸다고 하는 찍어내기라는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사천 논란이었잖아요. 왜 그 마포 거구장에서 그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불러올려서 마포구를 출마한다고 띄웠느냐라는 사천 논란이거든요. 그럼 사천 논란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거라면 사천 논란을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시스템에서 경선을 붙이던가 아니면 만에 하나 그래도 논란이 계속 되고 사천이라고 계속 시비를 걸 거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로 출마를 접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일단락이 되는 거지. 사천 논란으로 문제를 제기해놓고 비대위원직 사퇴해라. 그렇다면 누가 봐도 비대위원직을 걸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고 하는 그 찍어내기라는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명분은 공천 문제인데. 그렇죠. 예. 실질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래서 그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걸 자꾸 결합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 말씀처럼 비대위원직 사퇴라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그리고 다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마포리 누가 들으면은 엄청난 분은 양재 국민의힘 양재인 줄 알겠어요. 여기 국민의힘 이겨본 적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험지 중에 험지예요. 완전 험지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죠? 예. 네, 정청래 현직 정청래 의원이고 지금 그 전에도 김선동 전 당협위원 전에도 계속 지던 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게 논란이 붙으면은 김경률하고 김성동 경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잡하게 무슨 누가 보면 강남 공천 주는 줄 알겠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선당 후사로서 그 험지 중에 험지를 비대위원이지만 가서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정청래를 잡아보겠다는 나름대로 결단을 한 건데 이게 사천 논란에 휩싸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천 논란은 사천 논란대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지금 일련의 사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정면 충돌하니까 이거 기회가 아니야? 약속 대련 아니야? 이런 이제 약간 의구심을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내비치다가 두 사람이 어제 전격적으로 만나니까 화해 쇼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를 했는데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쨌든 처음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공식은 좀 이제 깨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조기 수습되면서 한 위원장이 조금 탄력받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도 이게 이제 약속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결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민심에 올라탄 이 모습 이걸 자꾸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정립하면 정립할수록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제로성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깎아내리고 짜고 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민주당도 우리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니까 우리 선거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 그렇지 않고 각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당당하게 수평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는 모습이 계속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 당혹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그런 한동훈을 윤석열 아바타라는 기존의 정치적 공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약속되는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 아니요. 뭘 말씀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조금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제3지대 쪽에서도 위기감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끄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의 어떤 이거 프레임 자체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개인 지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쪽으로 선거가 가면은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직은 꺼지지 않은 것이라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 복당 권유했고 이현주 전 의원은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을 왜 영입하려고 할까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나가는 사람만 있지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윤석열 심판, 이제 반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거를 이제 큰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겠다 뭐 이런 거고 그게 용해인 의원이 개혁연합 신당을 뭐 제안하고 그런 것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다만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이현주 의원이 아직도 주저하는 거는 어디를 공천을 줄지에 대해서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 어제 그래서 입당한다라고 단정적인 기사 나오니까 아직 그거는 공식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광명을 같은 경우에 양기대 의원의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뭐 나오겠다라고 하고 그 부산으로 가기에도 지금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딜이 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공천과 관련이 있다. 저도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뭐 엄청나게 반 국민의힘 또 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혹스러운 게 사람이 변하더라도 변하는 정도가 있고 뛰어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김용남 전 의원이 수원에 뭐 낙하산 공천한다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너간 게 어딥니까? 그동안 이준석을 그렇게 깠지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가요. 왜?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출신들이 있는 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 사이가 나빴어도 바로 민주당으로 건너가기는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면 건너가더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가는 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행보라고 보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랑 전국을 순회하면서 토크 콘서트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아니고 새로운 미래도 아니고 미래대연합도 아니고 바로 민주당으로 간다? 제가 볼 때 정치적 계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바로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슷하게 저도 그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 성남중앙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과 불출마 선언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어요. 출마의 변을 보니까 이재명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객 출마 논란이 일겠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로 있던 분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니까 이제는 이제 비명계 중에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각을 짜가지고 이른바 친명파리 하는 분들이 이제 자객으로 가서 싸우겠다는 건데요. 뭐 공천 앞두고 경쟁하는 거야 뭐 자유입니다만 특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심하죠. 그동안에 모든 언론에 서대문 갑인가요? 거기 출마 준비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우상호 네. 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대문 가면 나가지 않게 저는 불출마라고 그래서 금년에 불출마를 아예 하는 줄 알았더니 서대문 갑에 불출마하고 바로 성남중원으로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교롭게 현근택 변호사라는 친명 자객이 다른 일로 이제 낙마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에 일정 정도의 최소한의 상도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이현주 전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람들 너무 깜짝 놀라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사례가 워낙 뇌리에 강해가지고 그게 또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금태섭 의원은 이제 김남국, 정봉주, 강선우 3명이 차륜전처럼 이렇게 덤벼들어서 사실은 결국은 이겨냈으니까. 근데 어쨌든 최소한 그러니까 반 이재명, 그러니까 친 이재명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다른 명분을 좀 그럴싸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북한에서 마약과 절도, 성매매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공개 재판을 받는 영상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름과 사진, 주소, 직장, 전과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됐고 반사회주의 범죄라는 비난이 이어진 뒤에 수도 평양에서의 추방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은 마약을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약 성매매 관련 재판 영상을 교육용으로 배포한 것은 그만큼 해당 범죄들이 북한에 만연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1월 24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